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종로의 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그때 옛 지인인 박진수 회장님을 우연히 마주쳤다. 몇 년 전, 나는 그의 회사인 진수프레덴 파트너스에 입사할 뻔했다.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젊었고 겉모습에 쉽게 흔들렸다. 그래서 다른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다. 돌이켜보면 지금이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고 그는 내 작은 테이블에 합석했다. 오랜만이네, 선우 씨.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다시 만나 반가웠다. 박 회장님은 언제나 괜찮은 분이었고 만약 내가 그 밑에서 일했다면 훌륭한 상사가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중에 겪었던 그 모든 드라마 없이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나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선택했고 결국 그곳을 나와 옛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준과 함께 작은 광고 대행사를 차리게 되었다. 그 동업은 배신과 상실로 끝이 났지만 참고로 나는 그 작은 광고 대행사의 전 공동대표 이선우다. 몇 분간 근황을 나눈 후 박 회장님이 물었다. 그래 선우 씨, 요즘 업계 소식을 통 못 들었네. 몇 년 전에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손을 뗐거든. 지금은 마틴 프레시 회사를 운영하고 나는 반쯤 은퇴한 상태라네. 아, 내가 말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일 때문에요? 아니면 쉬러 오셨어요? 박 회장님은 오렌지 주스 잔을 들어 보이며 껄껄 웃었다. 여전히 농담을 잘하는군. 선우 씨. 좋은 일이야. 힘든 시기에는 유머가 도움이 되지. 나는 동의의 의미로 잔을 들었다. 반쯤은 쉬러 온 셈인가. 그가 말했다. 손주들을 보고 오는 길이야. 지금은 비행기 시간 사이에 시간을 때우는 중이고 은퇴 후 지낼 곳으로 가기 전에 10시간이나 경유 대기를 해야 하거든. 공항 술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시내가 낫겠다 싶었지. 게다가 공항에서는 여기처럼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힘들잖나. 잠시 같이 있어도 괜찮겠나? 선우 씨? 물론이죠. 회장님. 영광입니다. 저는 그냥 제 여자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선우입니다. 자기야. 뭘 해야 한다고? 젠장. 아니, 그냥 내 그 빌어먹을 부장한테 사람 좀 더 붙여달라고 말 좀 했으면 해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녁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최대 3시간. 그 정도면 괜찮네. 네 노예 감독관 같은 부장한테 전해. 다음에 보면 내가 한마디 할 거라고. 정말 그럴 거야? 알았어. 청담 글 일이 얼마나 늦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끝나갈 때쯤 전화하거나 이쪽으로 들르고 싶으면 들러. 난 종로 술집에서 옛 친구랑 얘기하고 있을게. 나중에 택시에 나를 실어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녁은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기대하고 있을게. 곧봐. 나는 전화를 끊고 박 회장님 쪽으로 돌아섰다. 아무래도 회포를 풀 시간이 생긴 것 같네요. 잘 됐군. 이제 그냥 진수영이라고 불러. 선우야. 그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자네랑 강태준이 어깨를 뒤흔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긴 이야기입니다, 형님.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말했듯이 난 시간 많아.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네. 선우와 태준,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태준과 나, 우리의 강점은 서로를 보완하고 약점을 상쇄시켰죠.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파는 프레젠터이기도 했고요. 저는 시나리오, 스크립트, 카피를 썼지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상력은 부족했지만 제가 함께 일해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 아이디어를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은 생각에 도달하면 그래픽에 대한 그의 안목과 페이지나 화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의 고집은 제 완벽주의적인 글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싶은지 모를 때도 있었지만 태준이 그것을 조합해내면 저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 4년은 이름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형편없는 대행사에서, 그리고 다음 4년은 선우와 태준 광고에서요. 선우와 태준,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자식 같은 회사였죠. 우리는 꽤 잘 나갔고 업계에서 괜찮고 점점 커지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대기업들이 은밀하게 우리를 불러 그들의 부진한 프로젝트를 비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조언에 후한 대가를 지불했죠. 우리는 병든 캠페인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형편없는 대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기획된 광고 캠페인을 구하기 위해 함께 투입된 2명의 주니어 직원이었죠. 그곳은 작은 고객들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살려냈고 사장들을 위해 약간의 돈을 벌어다 주었죠.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회사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2년 전 태준을 알기 훨씬 전에 지연이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라와 제 아내 지연이는 우리가 처음 사적으로 만났을 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태준과 저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둘 다 훌륭한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었고 저와 태준 같은 평범한 두 남자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태준과 저도 동의했죠. 지연이는 날씬한 허니 블론드였습니다. 아라는 칠흑 같은 검은 머리를 가졌고 둘 다 몸매가 좋았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자들이었죠. 힐을 신으면 지연이는 제 키와 비슷해졌습니다. 작고 아담한 아라는 아주 높은 스틸레토를 신어야 제 턱에 닿을까 말까 했습니다. 태주는 185가 넘는 거구입니다. 그는 은퇴한 프로 럭비 선수처럼 보이지만 격렬한 스포츠를 하기에는 너무나 온화한 남자입니다. 저는 키가 178 정도의 몸무게는 72kg 정도입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축구를 좀 했습니다. 저는 작고 빠른 선수로 윙어로 뛰거나 프리킥을 찼죠. 매주 경기에서 죽도록 차였지만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절반의 장학금은 학교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혼자였습니다. 지연이와 저, 그리고 태준과 아라는 거의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총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때나 서로의 회사를 너무 좋아해서 강원도 가평의 호숫가 땅을 함께 사서 멋진 별장을 지었습니다. 보트도 공동 소유였죠. 정말 멋진 캐빈 크루저였습니다. 그 호수들 위에서 우리 것만큼 큰 보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뒤바뀐 운명의 그날, 우리 넷은 호숫가 아지트에서 여름의 끝자락 주말을 함께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에 황인철과 아들들의 광고 캠페인에 대한 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 황인철 회장이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아시아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황 회장네 계약을 따고 싶다면 다음 날인 금요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좀 까다로운 노인이었고 우리가 그 계약을 딸 확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압박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패키지를 꽤 잘 준비했지만 다음 주 초에 마무리하고 다듬으려고 했던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웠고 태주는 평소처럼 모든 그래픽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의 파트는 끝났고 우리는 그와 아라가 예정대로 지연이를 호수로 데려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황 회장네 회사로 가서 그들의 빙하처럼 느린 만남과 인사를 견디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후 5시나 6시쯤 끝날 것이고 호수까지 3시간 운전해서 가면 근처 리조트의 새 뷔페에 저녁 먹으러 갈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황인철 회장, 그 노인네는 모든 것을 멋지고 느리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빙하 같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황인철과 아들들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기 위해 오전에 긴 공장 견학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배포를 알기 위해 여유로운 점심 식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목표에 대한 긴 오후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후에 현재 판매 캠페인에 대한 황 회장의 불만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불만이 무엇인지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은 황 회장네 같은 중소규모의 거래처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대형 대행사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였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제가 전면에 나설 차례였습니다. 아마도 오후 3시 이전에는 시작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상한 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태준이 만든 슬라이드로 90분짜리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긴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90분 이상 걸릴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희박한 기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날은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악의 계획 등등. 그 지역 변전소에 정전이 발생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전기 없고 일 없고 에어컨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동하는 에어컨이 없는 어두컴컴한 공장을 견학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해주는 동네 피자집을 제외하고는 여유로운 점심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회의실에서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 회장은 우리를 작은 캠퍼스 피크닉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위한 전기도 없고 그것을 투사할 곳도 없어서 태준의 훌륭한 작업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라이드의 하드카피 컬러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고 주요 참석자 절반 정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눠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만 받았으니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일반적인 대화 대신 저는 황 회장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광고에서 무엇을 투영하고 싶은지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만든 아주 훌륭한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 더 평화로운 시골 풍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향수가 황 회장 내 제품을 잘 팔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황 회장 자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믿었고 어떤 카피라이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소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에게 현재 실패하고 있는 캠페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말해주었죠. 저는 광고 대행사가 그들의 자아상 아이디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광고는 세련되고 날카롭고 황 회장과 그의 옛날 미덕을 조롱하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없는 것만한 대도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맞아. 황 회장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들은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것보다 우리와 우리 방식을 비웃는데 더 관심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교묘하다고 생각하지. 이선우 씨, 당신이 10분 만에 우리가 4개월 내내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하오. 황 회장은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 씨, 당신이라면 황인철과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겠소?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쓰여 있는 것과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내내 옛날 회사의 미덕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이 방금 저에게 말해준 것이 지금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정보를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황인철 광고는 정직한 노동, 좋은 국산 재료, 그리고 사람의 말이 곧 약속이고 자신의 능력껏 정직한 하루의 노동을 제공하는 고향의 가치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자신들에게서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광고는 다른 황인철 직원이 전형적인 하루 일과 활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그가 시청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제가 만드는 것을 사는 남녀를 위해 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에 책임을 지고 황 회장님은 제 뒤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황 회장이 직원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촌스럽다고요? 물론이죠. 진심이냐고요? 물론입니다, 세상에. 그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제 주위로 몰려들어 등을 두드리고 놀이터의 어린아이들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황 회장은 제게 완전히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그가 머물 일본으로 전체 계약서, 모든 옵션을 포함한 계약서를 페덱스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황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직설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5주 후 월요일에 다시 여기로 와주시오. 당신이 이선우 씨가 오전 8시까지 오시오. 우리가 진짜 견학을 시켜주고 우리 광고에 넣고 싶을 만한 황인철네 사람들을 소개해주겠소. 그들이 저를 배웅했을 때 시간은 겨우 12시 30분이었습니다. 임무 완수. 선우와 태주는 첫 대형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망친 대행사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계속 운영하게 하고 부담을 덜어줄 직원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수로 가는 긴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미리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불쑥 나타나 우리 넷이 축하할 엄청난 성공담을 들려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화장실에 갔다가 오후 일시까지는 다시 길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주유소 뒤편 쓰레기통 옆으로 차를 몰고 가서 제 현대 아반떼 앞 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옷을 널브러뜨린 채 수영복 차림으로 불쑥 나타난 후의 축하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젠장, 진지하게 햇볕도 쬐고 수영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장 진입로를 올라가면서 저는 매력적인 작은 아라가 부두 옆 해먹에서 흔들리며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정말 섹시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살짝 발기할 수 있었습니다. 별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캐빈 크루저는 부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호수 위에 떠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라가 계속 자게 내버려 두었지만 그녀의 스트링 비키니가 그녀를 얼마나 적게 가리고 있는지 감상하기 위해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발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차가운 호수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발길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보트로 헤엄쳐가면서 운동하는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태준과 지연이가 일광욕을 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놀라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래 선실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선미 사다리로 가서 가장 낮은 단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보트가 기울자 지연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아니었고 그냥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에 올라타 선실로 내려가는 해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본능이었죠. 2계단 내려갔을 때 저는 우연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지연이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 앉아 부드럽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편안했으며 마치 서두르거나 긴급함 없이 완전히 편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연결을 여러 번 공유한 두 사람 사이에 차분하고 익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어 서 있는 동안 지연이의 눈이 떠졌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고 여전히 제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절정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방식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제가 역시 너무나 잘 아는 그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똑바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몇 순간 후 그녀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눈이 다시 위를 쳐다보았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우 씨, 저는 태준이 킥킥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내 기분 상하게 하네. 나 태준이야. 저는 마침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구조용 도끼를 잡고 들어가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냥 물러나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제가 물러나자 지연이의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태준 씨. 선우 씨야. 저기 서 있어. 바로 저기 서 있었어. 우리를 봤어. 세상에. 세상에. 저는 부두 쪽 해먹에 잠들어 있는 아라의 모습과 더 위쪽에 있는 2대의 차, 그의 쉐보레 타오와 제 현대 아반떼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계획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것이었지만요. 하지만 반쪽짜리 계획이 혼돈보다는 낫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가 막 선미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지연아, 확실해? 이 멍청아, 내가 선우 씨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당연히 선우 씨였어. 제가 뛰어내리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친구, 기다려. 물은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길고 부드럽고 강한 스트로크를 하며 다시 헤엄쳐 갔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몇 순간 동안 일관된 생각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의 휴식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총사 중에서 단연 최고의 수영 실력자였습니다. 금방 부두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사총사. 지연이가 태준과 바람을 피운 것은 그 그룹을 좀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100만 가지 다른 나쁜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트의 엔진이 계속해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를 때는 항상 엔진을 잠기게 하지. 개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개자식이 태준의 새 이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걸레와 기만적인 것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안에 도착해서 물 밖으로 몸을 끌어올려 부두 위에 올랐습니다. 해먹을 지나갈 때 아라의 토트백 깊은 곳에서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대의 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그녀의 잠결에 찬 어린 소녀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나 자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니, 젠장. 잠깐만. 그리고 선우씨, 잠깐만요. 기다려요. 선우씨, 얘기 좀 해야 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라는 샌들을 찾으려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맨발로 다니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자갈이 그녀의 연약한 작은 발가락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제 현대 아반떼에 몸을 기울여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열쇠고리를 꺼내 작은 펜나이프 칼날을 펼쳤습니다. 타오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칼날을 뒷타이어 하나에 찔러 넣고 뒤에 매달린 스페어 타이어에도 찔러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맹렬하게 그리고는 점점 희미해지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빠졌습니다. 저는 보트 엔진 소리가 부두에 가까워지면서 더 커지는 것을 들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챔피언처럼 시동이 걸리는 현대 아반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두에서 달려 올라오려면 70, 80m를 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는 길에 수영복을 입는데 성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멋지고 점잖게 말이죠. 관광객들을 겁주면 안 되니까요. 저는 현대 아반떼를 후진에 넣고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수비 운전학교에서 배운 대로 핸들을 확 꺾어 꽤 괜찮은 J턴을 성공시켰습니다. 차 끝이 바뀌고 제가 호수와 별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가리키자 저는 변속기를 드라이브 1단으로 바꾸고 진입로를 따라 질주하며 뒤에 자갈을 작은 닭꼬리처럼 흩뿌렸습니다. 젠장. 항상 실제 상황에서 그 턴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메스꺼웠을까요? 저는 포장도로에 진입해서 몇 분간 과속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어차피 뒤에 있는 그들 중 누구도 당분간 저를 쫓아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어 5개 중 2개가 펑크 났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까지는 약 7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삐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동 응답기처럼 작동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기야, 선우야, 봐. 알아. 그건 네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겠지만 제발 돌아와서 내 설명 좀 들어줘. 설명할 게 있어. 제발. 선우야. 제발. 자기야. 제발. 다시 전화해줘. 사랑해. 그녀는 그 전화와 그 메시지의 변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저에게 들리는 것처럼 그녀에게도 공허하게 들렸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멋진 J턴을 하기 직전에 저는 보트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개자식은 너무 흥분해서 묶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이 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룹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자식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 계약을 땄다는 거야. 거기 전기가 다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은 못했어. 그냥 벤치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로 했고 황 회장이랑 그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왔어. 다음 주에 전체 계약서를 보내달래. 이제 여러 부분으로 된 나쁜 소식이다.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내가 황 회장 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난 네가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했는지 본 순간부터 이 파트너십을 끝낼 거야. 난 널 모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넌 기만적이고 교활했어. 거짓말이 뭔지 알고 싶어? 네가 날 친구라고 부를 때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지연이에게다. 듣고 있니, 지연아? 난 변호사와 얘기하는 대로 바로 너와 이혼할 거야. 이게 놀랍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난 널 모르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넌 기만적이었고 네가 나에게 한 거짓말들은 상처가 됐어. 거짓말이 뭔지 알고 싶어?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세 번째 나쁜 소식은 아라에게다. 네가 이 모든 일에 분명히 연루되었으니 너도 이제 내가 모르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에 추가되었다. 악의는 없지만 난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 당하는 게 싫어. 자, 이제 됐다. 너희들이 하려던 일을 계속해.
금요일 밤에 이 산골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는데 행운을 빈다. 그 작은 작별 인사를 보낸 후 저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지연이와 태준, 지연이와 개자식, 지연이와 개자식. 오래된 부부처럼 섹스를 하고 있었다. 이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이제 보니 기회는 항상 있었다. 우리 넷은 어디든 함께 갔고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온갖 조합으로. 개자식과 지연이가 뭔가 작업 중이거나 어쩌면 서로에게 작업 중일 때 나는 아라를 파티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 짓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만나자마자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내 아내가 내 파트너와 바람을 피우고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타고 있고 아라는 그냥 잠만 자고 있었지만 분명히 놀라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궁금했다. 아, 그런데 선우 씨, 혹시 메모를 놓치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제 태준이랑 당신 지연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섹스를 해요. 운전해서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술 한 잔 드릴게요. 아라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 궁금했다.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반복적인 전화 알림음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끄고 싶었지만 잠시 동안 내가 1km당 몇 통의 전화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기록일지도 모른다. 이 엉망진창 속에서 결국 긍정적인 것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 기록을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젠장. 나는 그 사람들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 나는 휴대폰을 열고 빨간 버튼을 눌렀겠다. 자, 이제 어떡하지? 내 아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는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다. 오, 이거 회사 송년회 때 어색해질 수 있겠는데. 아니, 나는 이걸로 농담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나쁜 시기에 농담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울기 시작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만약 내가 웃지 않는다면 나는 절벽에서 차를 몰거나 집으로 가는 길 어딘가에 있는 돌담에 똑바로 돌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 또 다른 웃음거리.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빌리자면 집이란 당신이 그곳에 갈 때 그곳이 개자식이 지연이와 섹스할 차례일 때라는 곳이다. 지연이와 나는 꽤 활발한 성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약 1년 반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한 단계 낮아졌어도 꽤 좋았다. 젠장. 만약 그녀가 나뿐만 아니라 그와도 계속 해왔다면 그녀는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포켓 플래너가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아라가 그녀를 위해 달력을 관리했을지도 모른다. 아라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했다. 사총사의 섹스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 확인. 이제 삼총사. 집. 아니,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그들이 길에 나서면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거짓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 3명이 24시간 내내 10시간 교대로 일한다면 몇 주 안에 그들은 내가 지연이가 태준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고 나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설득에 관한 것이지. 알다시피. 아니,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그들의 거짓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대신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곧 당신이 될 미첼과 휴즈의 사무실에 도착할 것이다. 개자식 휴즈는 이제 혼자 다 가질 것이다. 어쩌면 그는 스크루지가 말리의 이름을 남겨둔 것처럼 문에 미첼을 남겨둘지도 모른다. 이 사슬이 보이나? 네가 지연이와 섹스할 때마다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졌다. 딸랑딸랑. 심지어 나조차도 더 이상 내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울었다. 정말 울었다. 진짜 짠 눈물. 그 단어는 흐느꼈다였던 것 같다. 나는 몇 분 동안 차를 세워야 했다. 눈물 때문에 운전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닫고 다시 시동을 걸어 결국 내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나는 실용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사소한 세부 사항부터 시작했다. 큰 그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나는 은행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내 명의의 새 계좌를 개설했다. 나는 지연이와의 공동 계좌에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다가 내 새 저축 계좌로 옮겼다. 나는 우리의 모든 공동 CD를 해지하고 돈을 50대 50으로 나누었다.
조기해지 위약금으로 돈이 좀 들었지만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이는 항의할 자리 없었다. 엿먹어라. 체크. 우리 투자중개회사는 24시간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컴퓨터는 우리의 공동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라는 내 주문을 받았지만 신속한 서비스를 요청하자 거부했다. 주말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전화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기본 사항을 말해주었다. 나는 또한 왜 그런지 말해주었다. 그는 72시간의 숙려기간 조항을 언급하며 미첼 부인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계약에 따라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든 안 하든 나는 그녀의 허락 없이 이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일 영업 마감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좋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체크. 나는 우리 가족 변호사인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금요일 밤에 집에 있었다. 인생 좀 살아 윤 변호사. 나는 그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사업 파트너십을 해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놀란 듯했고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물었다. 내가 말을 끝내자 그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부 상담을 고려해 보겠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말할 시간은 오늘 오후 3시경에 끝났다고. 그는 월요일 아침에 약속과 추천을 위해 다시 전화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체크. 나는 부동산 광고를 뒤져 도심 근교에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이번 주말 이후에 내가 어디서 일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곳은 주요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쉬웠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절한 여성분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하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6개월 임대의 갱신 옵션이 있는 유닛이 있다고 말했다. 친절한 여성분은 만약 내가 다음날 아침 일찍 오겠다고 약속하면 정오까지 그 아파트에 임시 보류를 걸어두겠다고 말했다. 만약 마음에 들면 월요일 저녁에 신용 조회를 한 후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체크. 젠장. 나는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귀 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많은 체크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사랑과 내 양자 절친을 잃은 것에 대한 빈약한 대체물이었지만 그래도 뭔가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체크리스트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추가했다. 나는 롤로덱스를 뒤져 시내의 좋은 광고 대행사 중 한 곳의 대표인 한상진의 명함을 찾았다. 내가 기억한 것이 맞았다. 그는 몇 달 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뒷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휘갈겼었다. 그는 전직 상어, 완전한 상어였지만 지금은 꽤 좋은 사람으로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제는 그를 위해 무자비하게 행동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전화한 것에 놀란 듯 했지만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몇 분간 잡담을 나누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선우 씨, 금요일 저녁에 친구와 그냥 잡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왜 이게 순전히 사교적인 전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그건 대표님 직감이 여전히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님. 좋아요. 간단히 말해서 오늘 오후에 제 아내 지연이가 제 파트너 태준과 바람 피우는 것을 잡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저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 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질 겁니다. 그녀와 이혼하고 그와의 파트너십에서 손을 뗄 겁니다. 시간은 최대한 빨리입니다. 대표님께 새 아내를 구해달라고는 못하지만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와, 그가 말했다. 엄청난 금요일을 보냈군 선우 씨. 생각 좀 해보지. 우리 회사는 좋은 조직이야. 그래픽 분야가 약간 약하지만 자네가 딱 맞을 만한 빈자리는 없어. 대부분 주니어급 일이지. 자네가 당연히 맡아야 할 자리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난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 나는 그가 생각에 잠겨 부드럽게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부드러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우 씨, 머리가 복잡하군. 몇몇 사람들과 얘기해봐야겠어. 이렇게 하지. 며칠 시간을 줘. 늦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내가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연락하겠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전에 자네에게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귀찮게 했을 때 자네가 정말로 동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자네와 태준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이제는 안 될 일이죠. 라고 내가 말했다. 한 대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젠장? 이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내가 자네 머리에서 빼낼 만한 정보라도 있나?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황인철 회장님네 계약을 땄거나 땄었죠. 태준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다. 황인철이라 들어본 이름인데. 한 대표님, 그건 대표님네 계약이었습니다. 대표님이 황인철 회장님을 화나게 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는 대표님네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다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첫째, 황 회장님이 지금 대표님과 대표님 부하들에게 꽤 화가 나 있으니까요. 둘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태준이가 세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건 회사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떠나는 중이니까 그가 그걸 해보도록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가 해내지 못할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표님은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대표는 전화 너머로 나를 보고 웃었다. 자네를 믿을 수가 없군, 선우 씨. 여기 그 남자는 자네를 속이고 그것도 자네 아내와 함께 그랬는데 그런데도 자네는 여전히 명예롭게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군. 광고계에는 원칙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가 개자식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봐야 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대표님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수요일까지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견실한 고객을 부주의하게 다룰 수 있었죠? 한 대표님? 그건 대표님답지 않은데요. 어쩌면 제가 좀 더 둘러보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다른 고객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네. 선우 씨, 일리 있는 지적이야. 젠장, 자네는 벌써부터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것 같군. 원칙 있는 바보치고는 말이지. 자네는 일을 잘해. 틀림없이 수요일에 다시 연락하겠네. 선우 씨, 나를 믿어. 난 자네를 놓치지 않을 거야. 젠장, 소희한테 그 황인철 계약 잃어버린 거 조사해보라고 해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허술해졌다니 믿을 수가 없군. 소희가 누군데요? 내가 물었다. 소희는 내 딸이야, 선우 씨. 2년 전 우리가 열었던 큰 신년 파티에서 만났잖아. 아주 작고 아주 예쁘고 아주 똑똑하지. 이제 친척을 고용하시는 겁니까, 한 대표님? 친족 등용이 재능을 대체할 수는 없죠? 엿먹어, 선우 씨. 그가 웃었다. 친족 등용과는 아무 상관없어. 소희는 나랑 많이 닮았어. 직감이 좋지. 나랑은 달리 MBA도 있어. 게다가 내 딸이지 내 조카가 아니야. 당신을 닮았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한 대표님? 아니,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았지. 아주 작은 체구지만 훌륭하게 해냈어. 어쨌든 수요일 이후에 그녀를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경고하는데 선우 씨 그녀는 친족 등용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해.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거든. 알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 미리 무장하거나 팔뚝이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잊어버려. 내가 자네를 너무 힘들게 일시켜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체크. 젠장.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른다면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 집에 가서 짐 싸면서 거짓말이나 들어야겠다. 나는 음성 메시지로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집에 가서 짐을 싸야 했고 그들이 설명하려고 그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더 그들을 견뎌야 했다. 체크리스트에 다른 항목을 추가했다. 며칠 동안 묵을 호텔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전화를 걸어 그 새 아파트 주소 근처 고속도로변에 있는 호텔을 찾아 2박 3일 동안 방을 예약했다. 체크. 내가 한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은 책상에서 미니 녹음기를 꺼내 새 배터리와 새 카세트를 넣고 재킷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삼총사와의 대화 녹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 마지막 일은 책상에 있는 대부분의 잡동사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제록스 종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체크 앤 체크.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밖이 어두웠고 집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아직 거기에 없었다. 이런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락방에서 여행 가방을 막 내렸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해. 삼총사가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결국 나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녹음기를 녹음으로 설정하고 게인을 최대 볼륨으로 설정한 채 재킷을 침대 끝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올라왔고 아라가 앞장섰다. 간통한 두 사람은 나를 마주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내가 여행 가방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내 것이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불필요했다. 그녀의 것이라면 누가 신경 쓰겠는가.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우 씨, 먼저 오늘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우리 모두 정말 미안해요. 이제 제발 좀 듣고 미친 짓 하지 말아줄래요? 아, 물론이지. 나는 짐을 싸면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 규칙이 있어. 첫째, 아무도 나를 만지지 마. 포옹 같은 거 하지 마. 이 방에 있는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권리가 없어. 다시는. 알겠어? 둘째, 만약 태준이가 내 주먹이 닿는 거리에 들어오면 나는 그를 때려 눕힐 거야. 경고 없어. 알았어? 좋아. 셋째, 나는 거짓말은 듣지 않을 거야. 만약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진실, 모든 진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해줘. 이 바람 피우고 속이고 간통하는 짓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모두는 빌어먹을 오랫동안 침묵으로 거짓말을 해왔어. 더 이상은 안 돼. 처음부터 다 말해. 좋아, 이제 너희 차례야. 아라씨, 침대 한가운데 앉아있지 말아줄래요? 내 여행 가방을 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개자식이 앉아있는 의자 팔걸이에 앉았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동안 내 서랍장을 비우느라 바빴다. 젠장 그들은 7시간 동안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있었는데 태준이가 시작했다. 선우야.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오늘 일은 미안해. 그러니까 지연이랑 아라가 그건 얘기해 줄 거야. 하지만 계약건, 우리 사업 말이야. 동업에서 손 떼겠다는 거 진심은 아니겠지. 네가 딴 계약 덕분에 우리가 엄청 잘 나갈 수 있어. 우린 팀이잖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속옷을 가방에 쑤셔 넣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강태준, 개자식아. 우리는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팀이 아니야. 내 아내와 바람 피우는 걸 발견한 후에 내 친구라고,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와는 팀을 이룰 수 없어. 만약 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넌 매일 혼자서 옷도 못 입을 만큼 멍청한 놈이야. 하지만 계약은 그가 말했다. 돈은 그래, 지금 나를 미워하겠지. 나도 나 자신을 미워해. 이 많은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매일 같이 일하잖아. 젠장. 그들은 때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고. 나는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끝났어. 선우와 태주는 죽었어. 그리고 선우와 지연도. 어리둥절한 태주는 중얼거리며 주저앉았다. 그 다음은 지연이의 차례였다. 자기야,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선우 씨. 그냥 실수 한 번으로 10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버릴 수는 없어. 나는 가방 뚜껑을 쾅 닫았다. 좋아, 한 가지 분명히 하자. 너희 중 누구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화났는지, 또는 지금 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너희 모두는 내가 바위를 뒤집어 이 작은 합의, 불륜, 엉망진창, 뭐든 간에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야. 너희는 감정적인 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어. 그러니 우리 위대한 사업과 우리가 함께 보낸 9년에 대한 이 사소한 이야기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너희 둘을 쳐다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실수 한 번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것 이상의 것을 봤어. 그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게 내 영구적인 사진, 내 스크린세이버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안 매일 그것을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방에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거의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짐을 싸야 하고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 중 누구와도 한 방에 있을 필요가 없도록. 지현아, 내가 볼 수 있는 건 네가 BJ를 해주는 것뿐이야. 그게 너에 대한 사진이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네가 내 작은 울음소리로 흥분하는 것뿐이야. 그게 지금 내 사운드 바이트야. 더 이상 사업도 결혼도 없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그 사진들과 그 소리를 잊기 위해 보낼 거야. 아라씨, 아주 조용했네요. 태준이랑 지연이가 오늘 서로 섹스하는 게 당신한테는 어떻게 괜찮았는지 설명해줘요. 어떻게 그게 괜찮죠? 모든 이야기를 꺼내보자고요. 아마 누군가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마조이스트적인 기분이라서 알고 싶네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최신 정보를 알려주세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선우 씨, 우리가 아라 씨랑 태준 씨랑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당신한테 그녀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던 거 기억해요? 당신은 그게 그런 종류의 함정 코스모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녀가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녀와 알잖아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당신은 그랬다고 인정했어요. 내가 태준 씨를 알게 된 후에 나는 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라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는 당신과 너무나 달라요. 그는 너무 크고 그런 거요. 아라 씨는 그가 정말 모든 곳이 크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지 크기 문제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선우 씨, 나는 당신에 대해 그런 불만은 전혀 없어요. 단지 그가 그렇게 달콤하고 온화하고 거인 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아라 씨와 나는 우리 감정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당신을 존경하고 강한 매력을 느낀다고 직접 말했어요. 내가 당신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고 언급하자 그게 그녀의 관심을 끌었어요. 선우 씨. 태준 씨는 어떤 것들에는 불편해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서로의 남편을 더 잘 알아가는 것에 대해 둘 다 궁금해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 이거에 대해 진지해진 지 얼마나 됐어? 항상 어느 정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커플로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된 후에 지연이가 말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작은 환상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한 후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것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우리 둘 다 당신들에게 그 아이디어에 대해 떠보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제가 당신에게 아라 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이 그녀에게 욕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남자들은 그냥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아라 씨는 태준 씨에게 그 얘기를 꺼냈고, 그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결혼 생활이나 우리의 우정 또는 사업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조심했지만 관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죠. 아라 씨와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당신이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은 내가 그것에 대해 화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당신을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준 씨는 그 아이디어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나와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우 씨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안 되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아니면 전무여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바람 피우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연이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나를 거절하고 무시했어요. 당신은 그냥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진지했다. 네, 내가 말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네 작은 캠페인이 보여. 넌 계속 내가 아라를 원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나는 계속 말했어.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환상이야. 무해한 환상. 그리고 나는 내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리고 왜 그런지도 말했지. 우리가 서로에게만 충실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이야. 지연아, 우리 결혼 서약.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구절이 있었지. 그리고 너는 우리 둘 다 우리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동의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 그건 궤변이야. 서약은 서약 그대로야.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재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질렸다고 분명히 말했던 걸 기억해. 나는 내가 구식 남자이고 네가 괜찮다고 말하든 안 하든 우리 결혼 생활 밖에서 바람 피우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혹시 잊었을까 봐 말하는데 나는 네가 바람 피우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네, 그랬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라 씨에게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나는 내 큰 3벌짜리 여행 가방을 닫고 내려놓은 다음 2벌짜리 여행 가방을 열었다. 좋아.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는 말이네. 내가 아라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아기는 없어, 아라 씨.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태준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준도 지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라가 나섰다. 유산이 계기가 됐어요. 선우 씨, 유산이요.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 일에 관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랬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진짜 시련 중 하나였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컸다. 9월 마지막 주였고 우리는 함께 마당 일을 하고 있었고 좋은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지연이는 복부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지만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불렀고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했고 안 선생님은 지연이가 임신 테스트를 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당연히 안 했지. 그녀가 말했다. 나 피임약 먹고 있어. 임신할 수 없어. 안 선생님은 100%는 없어요. 선우 씨, 지연 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세요. 느낌이 좋지 않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출혈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녀가 약간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감싸서 차에 태웠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출혈은 더 심했고 경련은 심했다. 그들은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지연이에게 경련을 덜 고통스럽게 해주는 약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경련은 끝났고 출혈도 멈췄지만 지연이는 기운이 없고 약해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깨끗이 씻겨주고 안 선생님은 그녀에게 약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우리와 함께 앉아 그녀가 화학적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초기 임신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태아는 너무 초기여서 누구도 감지할 수 있는 심장 박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지연이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임신했고 그 불쌍한 작은 생명은 피와 함께 그녀에게서 그냥 떠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 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걱정되었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지현이는 멍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거의 생명을 만들 뻔했는데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내 품에서 위안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그녀는 밤에 나에게서 움츠러들었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나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 같았다. 지연이는 몇 주 동안 어디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라와 태주는 자주 찾아왔고 그들은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북돋아주는 것 같았다. 내가 몰랐던 것은 내가 없을 때마다 그들이 그 비밀스러운 작은 유혹적인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기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그녀는 다시 우울함에 빠졌다. 안 선생님은 지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그녀가 준비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섹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할로윈이 되었을 때 당신이 처음으로 제정신인 것 같았어요. 당신은 현관문을 장식하는데 완전히 몰두했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온갖 꼬마 과자 도둑들의 사진을 찍게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의상에 웃고 박수를 쳤고 꼬마들이 오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 집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꽤 기분 좋게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당신에게 로맨틱한 기분이라고 넌짓이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아주 좋았어요. 당신의 모든 들뜬 기분은 사라지고 당신은 나에게서 움츠러들었어요. 당신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물러났고 일주일 후에는 선거일이었어요. 네, 선거일이었어요. 아라 씨가 말했어요. 거의 2년 전 우리 모두는 투표하러 갔다가 저녁을 먹고 우리 집에서 개표 방송을 보러 갔어요. 그날은 지연이가 유산 후에 처음으로 외출한 날이었어요. 그날 밤 기억해요, 선우 씨? 제가 해산물 때문에 너무 아파서 당신이 제 용감한 영웅이었잖아요. 저는 계속 토하고 또 토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직한 지정 운전기사인 당신을 제외하고는 꽤 많이 마셨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태준 씨는 꽤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함께 남겨두는 것에 대해 궁금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선우 씨가 동의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지어 태준 씨에게 착하게 굴라고 상기시켜 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는 물론이지
자기야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제가 돌아왔을 때 태준 씨는 저를 따로 불러 그들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냥 진정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와 지연이는 꽤 안달이 났던 것 같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마. 저는 개자식을 계속 쳐다봤어요. 마침내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 잘못이야. 우리는 술을 마시고 껴안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흥분해서 지연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반응했어. 우리는 둘 다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환상을 품어왔어. 우리는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체 순서를 상상하며 이야기하기도 했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됐고 그리고 우리는 격렬한 섹스를 했어. 우리는 우리의 합의를 깼어. 나는 그냥 너무 약했어. 변명할 수도 없어. 지연이가 말했다. 나도 약했어요. 너무나 원했어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나서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신과 아라씨 둘 다에게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아라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다시 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태준 씨와 나 사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당신을 계속 설득할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결국에는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심지어 당신을 취하게 해서 당신 침대에 아라씨를 눕히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주 조심하고 당신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도록 할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즐거웠으니까요. 우리는 비밀로 할 것이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것 때문에 결코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이었어요. 아라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합의하에 지연이가 당신에게 섹스를 거부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당신에게서 자신을 막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당신이나 당신의 결혼 생활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여행 가방 뚜껑을 쾅 닫았다. 지금 당장 멈춰. 우리가 이 작은 대화를 시작했을 때 내 기본 규칙을 기억해.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거짓말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어. 네가 방금 한 말은 거짓말이야. 아라와 지연은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개자식아, 네가 지연이와 처음으로 함께한 후에 계속했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자주? 선거일 밤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개자식이 말했다. 최소한. 좋아, 내가 말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 지연아. 유산하기 전날 밤에 우리 섹스했지. 그렇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산했고, 유산 한 달 후인 추수감사절에도 넌 여전히 나를 외면했지? 그렇지? 네,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 일렀어요. 네가 여전히 우울하다고 말했던 거 알아. 너무 일렀다고, 그렇지? 좋아. 그리고 선거일 밤이 왔고 넌 개자식과 잤어. 그로부터 7일 후였어. 넌 우울했고 옛 이선우를 위한 기분이 아니었지. 하지만 7일 후에는 너무나 우울하지 않아서 다리를 벌리고 개자식과 섹스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 지현아. 그 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기억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마침내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네가 나를 거부한 지 7일째부터 너와 태주는 섹스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했어. 그건 크리스마스 이브보다 7주 이상 전이었어. 넌 나를 거부한 적이 없어. 그건 비열한 거짓말이야.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더플백과 세면도구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한 번에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았다. 그들은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라가 말했다. 지연아, 내가 특별히 너한테 선우 씨랑 잘 지내냐고 물어봤잖아. 넌 물론이라고 했어. 그동안 그를 외면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었어. 우리, 지연아, 선거일 밤 이후에 왜 선우 씨랑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 난 네가 그런 줄 알았어. 넌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맙소사, 지연아, 넌 우울증에서 벗어났었어. 넌 태준이랑 미친 듯이 섹스하고 있었잖아. 지연이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태준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우울한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는 정말 온화한 큰 곰인형 같았고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개방적이고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선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는 제 남편이었고 우리는 함께 아기를 만들었고 아기는 죽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다시 돌아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두 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선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를 보았다. 오, 맙소사,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선우 씨, 맹세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냥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연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다시 함께한 후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 성생활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어. 넌 예전만큼 나에게 몰두하지 않았어. 이제 이유를 알겠어. 진짜 사랑은 옛 개자식 곰을 위해 아껴둬야지. 더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 나는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다. 나는 아라가 내 더플백과 세면도구 가방을 들고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말없이 차고로 걸어나갔다. 선우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태준 씨와 지연이가 하나를 깨뜨렸고 지연이는 내내 다른 하나를 깨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당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합의했었잖아요. 나는 뒤 트렁크를 열고 2개의 여행 가방을 실었다. 선우 씨, 왜 태준 씨랑 지연이한테 화난 것만큼 저한테는 화를 안 내세요? 그것에 동조한 것 외에는 당신은 결코... 글쎄요, 제가 아는 한 당신은 제 아내와 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개자식처럼 하지 않았고 지연이처럼 개자식과 섹스함으로써 저를 친밀하게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선우 씨. 그녀가 말했다. 동조한 것도 배신이었어요. 깨진 합의에서 다른 깨진 합의로 떠내려간 것도요. 당신을 원했던 제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저에게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 저는 당신 눈에 똑같이 죄가 있어야 해요. 네, 내가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좀 필요한데 당신이 자원했어요. 24시간 안에 한 번 이상의 배신은 감당할 수 없어요. 내일 당신을 미워할게요. 미안해요, 선우 씨. 우리 모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망쳤어요. 하지만 봐요. 제가 태준 씨랑 지연이한테 그만하라고 할게요. 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아니, 진심으로요. 여기까지 오는 내내. 그들 둘 다 이 모든 일에 대해 꽤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터져버린 방식에. 특히 지연이는요, 선우 씨. 그녀는 정말로 당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녀에게 분노했다는 것을 알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 시간을 갖고 진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상담을 받을 수도. 절대 안 돼, 아라 씨. 그들이 지금 다리를 꼬아봤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 머릿속의 사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다시는 그들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다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이 난장판을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거나 말하거나 거짓말할 거예요. 그중 어느 것도 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젠장. 당신들은 자신들의 합의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이와 개자식은 불편하거나 좋은 섹스에 방해가 될 때마다 그것들을 만들고 깨뜨렸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니, 이게 작별 인사예요, 아라씨. 나는 당신들 중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지연이와 소통할 거예요. 이 결혼, 이 대행사는 죽었어요. 잠시 동안 나는 아라가 나를 껴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몸을 굳히고 뒤로 물러섰다. 첫 번째 규칙.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멋진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감상할 수 없었다. 나는 호텔로 갔다. 다음 날 토요일. 나는 가서 친절한 여성분이 나를 위해 잡아두었던 아파트를 인수했다. 월요일. 나는 새 아파트에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었다. 나는 또한 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가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받았다. 나는 전화를 걸어 운이 좋았다.
그들은 거의 한 달 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지만 내가 한 회선으로 통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른 회선으로 전화를 걸어 취소하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나는 다음날 그의 약속 시간을 잡았다. 나는 구세군 가게에서 값싼 가구와 주방 용품을 샀다. 가게에는 2명의 남자가 둘러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유일한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냥 구경 중이라고 말했다. 살 돈이 많지 않다고. 그들은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용하여 내 짐을 옮기고 들여오게 했다. 2번의 왕복으로 나는 정착했고 그들은 각각 10만 원씩 더 부자가 되었다. 그곳에는 전화선이 있었고 케이블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수요일까지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것이었다. 나는 삼총사로부터 온 모든 음성 메시지를 무시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아주 미안해한다는 희미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들이 24시간 내내 섹스할 수 있는데 왜 전화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화요일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신속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미삼아 나는 휴대폰을 들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나는 그녀가 그러한 상호 합의에 따른 신속한 이혼에 동의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울고 나를 사랑하며 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지연 씨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해링턴 양은 나를 쳐다보았다. 못됐네요. 못됐어. 이선우 씨. 그녀가 말했다. 건설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어요. 이선우 씨. 이 업계에서 18년 동안 일한 후에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하네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근거는 간통이겠지만 증거를 수집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제 지연 씨가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녀와 강태준 씨가 간통 행위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숨기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 증거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나는 미니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에는 금요일 밤 내 안방에서 말한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한지에 놀랐다. 듣고 난 후 해링턴 양은 나에게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집과 당신 침실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규칙은 TV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최아라 씨는 무슨 일을 하죠? 그녀는 정부 계약업체의 출판 관리자입니다. 그 직업은 보안 허가가 필요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퇴근 후 바로 올 때 그녀의 신분증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애정 소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허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수법이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지연 씨가 덜 해로운 근거에 동의하고 그녀의 동의를 얻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녀는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애정 소외 소송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강태준 씨와 최아라 씨를 얼마나 처벌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그냥 그녀와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죽음 속에서 사총사 한 대표는 화요일 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수요일 9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찍과 총을 가져왔어야 했다. 그는 나를 그의 고위 직원들, 관리자들과 이사들, 그리고 수석 어카운트 이사들, 그리고 수석 어카운트 이사인 소희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차가웠고 특히 다행히도 한 부인의 외모를 물려받은 소희는 더욱 그랬다. 나는 막연하게 파티에서 그녀를 본 기억이 있었지만 결혼한 남자로서 나는 결코 여성을 너무 드러내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들 모두가 나를 위협으로 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그런지 확신하지 못했다. 한 대표는 나에게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회의와 개발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정권을 주었다. 한 대표는 나에게 사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주었지만 원칙적으로 그들이 나를 브리핑하기 위해 안달이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나는 모래를 파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앉아 있었다. 내가 새로 왔기 때문에 내 질문 중 일부는 어리석었다.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상기시켰다.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나는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덜 낭비할 것이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풀고 대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종류의 질문 말이다.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마지못한 협조를 얻게 했다. 그래서 나는 들었다. 나는 메모를 했다. 나는 그 메모를 자문 메모로 원칙들에게 보냈다. 나는 항상 내 요점을 논의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서 기쁠 것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나는 정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메모가 자동적으로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때때로 내 견해를 설명하도록 초대받았다. 일단 그들이 내가 솔직하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 중 몇몇은 실제 작업 세션, 즉 위기 상황에서 즉석 회의에서 힘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를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내 의견을 물었다. 그것이 나에게 몇몇 캠페인의 세부 사항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주었다. 내가 악마의 화신이 아니며 때때로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이 더 많은 관리자들로부터 초대를 가져왔다. 소희는 한 가지 예외였다. 그녀는 마음을 열고 내 메모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개방적이었지만 단지 그녀와만 그랬고 그녀의 팀원 중 누구와도 그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진전이었지만 느렸다. 나는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6개월 후 나는 어느 날 아침 한 대표에게 걸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문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문화 변화는 악명 높게 느리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전체 대행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 그의 대리인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그를 대신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설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만약 그가 그것을 갑자기 한다면 그는 나를 자신들 위로 뛰어넘긴 것에 분개할 너무 많은 좋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잃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소희에게 공정한지 물었다. 그녀는 명백한 후계자였다. 한 대표는 그것은 그의 대행사이며 장기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희는 아직 그렇게 빨리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상황을 보아하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나쁘고 가장 좋은 광고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 같았다. 자, 나는 자신감이 많지만 그것은 오르기에는 빌어먹을 큰 언덕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나를 엉덩이가 빠지도록 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작업을 비평하는 것은 괜찮지만 더 구체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 대표는 그의 5명의 수석 어카운트 이사 각각에게 메모를 보내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프로젝트, 즉 그들의 절대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개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5개의 죽은 못을 가지고 있었다. 소희의 것이 가장 가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거의 죽을 뻔한 계정 중 3개를 일으켜 세우고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소희의 개를 포함해서 내가 그 아기의 갱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돌아온 후 소희는 내 사무실로 와서 악수를 청했다. 우리가 망친 후에 그 개로 누군가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큰 개자식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내가 말했다. 아니, 아마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녀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우리에게 커피 2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서곡이었고 나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할리에서 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왜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말했다. 저는 그의 뜻에 따라 봉사합니다. 소희 씨, 제 목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대표가 규칙을 만들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일자리를 부탁했다. 지금까지는 그는 나를 일반적인 자벽부이자 병 닦는 사람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선우와 태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떠오르는 별이라고 들었는데 왜 떠나서 한 대표에게 일자리를 구걸해야 했죠? 당신이 들었다고 확신해요. 내가 반박했다. 이 업계에는 비밀이 없어요. 좋아요. 물론이죠.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요. 당신이 아이디어 매니저 작가, 그리고 프레젠터로서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 것 같네요. 인정해야겠어요. 한 대표는 태준이가 아주 좋은 세부 작업 담당자이자 그래픽 전문가였다고 말해요. 그건 당신들이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뜻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냥 제가 흥미로운 소문은 듣지 못했다고 가정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가장 흥미로운 소문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오래전에 체념했다. 짧은 버전으로 나는 개자식, 강태준이 내 아내와 바람 피우는 것을 잡았어요. 거의 2년 동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때로는 등등에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개자식의 아내는 내가 결국 그녀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취향은 설명할 수 없겠죠. 그들은 사자간 스와핑 거래를 원했고 나는 일부 일처제를 믿을 만큼 고풍스러웠어요. 나는 이혼 소송 중이고 선우와 태준의 파트너십을 해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능적인 결혼 생활이나 기능적인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 대표에게 여기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여분의 아내가 없었지만 내가 내 몫을 벌 수 있도록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주겠다고 말했어요. 짜잔! 그 바람 피운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소희가 제안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을 들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나쁜 것 같네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여기 와서 저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 씨.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실은 있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비평이 굉장히 뛰어나고 날카로우며 아주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를 함부로 공격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내 팀의 누구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마치 흔한 것처럼 내뱉는 통찰력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신을 초대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어쩌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의 의견 뒤에 있는 추론 중 일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즉, 우리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5명의 여자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다면 말이죠. 제가 왜 그걸 신경 써야 하죠? 알다시피 당신은 그 이야기로부터 당신을 여성 혐오자로 만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저 자신도 궁금해요. 확실히 당신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롤. 내가 좀 냉소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몇몇이 기만적인 거짓말쟁이였다고 해서 전체성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솔직해지자면 만약 내가 다시 섹스를 하고 싶다면 나는 약간의 믿음과 신뢰를 가진 어떤 여자와 상대해야 할 거예요. 나는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까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론 당신의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당신의 여성들인가요? 누구의 발가락도 밟고 싶지 않아요. 여자들, 여성들,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아마도 기만적인 거짓말쟁이는 빼고요.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소희의 팀, 그녀와 그녀의 4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시 그것은 채찍과 의자 없이 큰 고양이들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그냥 앉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 주제든 내 과거 의견이나 그들이 나에게 가진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나쁜 감정 없이 자유롭게 말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씩 웃었고 키가 크고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빨간 머리 여자가 말했다. 물론이지, 선우 씨.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친구 한 대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솔직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해고하게 할 거야. 나는 A,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B,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소희는 그냥 그녀의 아빠 한 대표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너희들은 소희가 직접 뽑은 팀이야. 한 대표는 그것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솔직한 의견을 얻을 수 없다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들은 나에게 퍼부었다. 그들의 태도에 비하면 소희는 내 친구였다. 나는 심지어 소희도 놀랐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그들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원래 너무나 많이 심어주어서 내가 악마의 화신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힘든 방이었다. 가장 적대적인 사람은 키 큰 빨간 머리인 백서아였다. 그녀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엄격한 표정과 강렬한 태도를 지나고 나면 특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독일 뿌리를 암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라브 혈통을 암시하는 특징들이 있었다. 그것이 모두 합쳐져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반감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가 흥미롭다고 말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비유적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제나를 떠올리게 할 만큼 충분히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 곡선들 대부분이 근육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모두 여자였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어느 쪽이든 그녀는 만만치 않았다. 나는 그들의 모든 공격을 받아들였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나 자신을 변호했으며 어떤 것에서는 내 직감을 인용했고 내가 이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곳에서는 기꺼이 인정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실수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확히 넘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내 심장을 찢어놓으려는 결심은 덜해졌다.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내가 회의와 비평에서 소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가장 점잖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말했다. 소희는 이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지만 바로는 아니야. 그녀는 똑똑하고 직감이 있지만 여기서 너무 응석바디로 자랐어. 한 대표의 딸이라서 사람들은 그녀 주위에서 비판을 삼가. 그녀는 껍질이 벗겨진 실제 세계의 비판을 견뎌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어? 나는 그녀에게 내 솔직한 의견을 말해.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서아가 나에게 도전했어. 내가 소희를 잘난 척한다고 말했어. 소희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어. 선우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그와 함께 일을 검토하는 데 익숙해진 후에 나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 선우 씨가 어디에서 허점을 찌를지 예상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내 직감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익숙해서 회의에서 너무 방어적이 되었어. 사실은 나는 항상 결국 내 뜻대로 했고 올바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서점상들과 그런 대실패를 겪었어. 나는 내가 그 일을 영원히 망쳤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선우 씨가 그것을 집어들고 뒤집었어. 얘들아, 이제부터는 선우 씨가 매번 최선을 다해 나를 공격했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누구의 비판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싶어. 그 말이 분위기를 밝게 했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회의를 했다. 그 후 인생은 계속되었다. 지연이는 이혼에 동의했고 최종 확정되었다. 6개월 후 나는 소희와 회사와 점점 더 좋은 업무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 팀에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 서서히 분명해졌다. 할 일 어디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나는 한 대표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소희와 함께 그들을 고립시켜 두었다. 나는 그것이 재능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자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그의 권위나 의사결정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의심하는 것처럼 그가 약간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젠장, 당연히 그랬다. 그것이 그가 나를 고용한 이유였다. 모든 것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그 표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 내가 그의 추정 상속인이나 명백한 상속인 추정자, 그런 것이 아니었나? 나는 여전히 원격 조종으로 옛 사업에 내 지분을 해산하는 과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양측 모두에게 명시적인 탈출 메커니즘을 가진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선우와 태준을 그런 식으로 설립하지 않았고 나는 개자식과 어떤 접촉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과정을 질질 끌게 했다.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같은 방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혼 즈음에 그것은 무의미해졌다. 그것은 단지 시기의 우연이었지만 그때 개자식이 황인철 캠페인에서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고 황 회장이 그를 해고했다. 그것이 옛 회사가 가진 유일한 중요한 고객이었다. 개자식은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산시켰다.
나는 일부 사업세를 절반 부담해야 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나는 선우와 태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개자식이 이력서를 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소희의 회의실에서 어떤 점에 대해 서아와 논쟁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내 편에게는 그것은 시각 예술 문제에 달려 있었고 나의 약점이었고 그 성깔 있는 빨간 머리는 내 모든 예술 논쟁을 물리치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가 깨지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힘없이 중얼거리는 수준으로 전락했을 때,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냥 옳지 않게 보인다고 말하겠어요. 서아가 승리를 주장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내 것은 평소처럼 빗나갔다. 게임, 세트, 그리고 매치, 백서와 양. 나는 투덜거렸다. 아무도 웃는 얼굴에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결코 무오하다고 주장하려고 한 적이 없어. 바로 그때 한 대표가 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나에게 잠시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실례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강태준의 이력서를 손에 들고 있으며 그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몸이 굳었다. 그는 나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다. 강태준은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어. 그래픽에 대한 그의 안목과 페이지나 화면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는 고집은 부인할 수 없지.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우 씨? 대표님이 제 불화를 걷어차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대표님.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볼륨이 있었다. 주위에서 몇몇 머리가 튀어나왔다. 선우 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현실적이 되어야 해. 개인적인 삶과 우리 모두에게 전문적으로 최선인 것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태도는 잘난 척했다. 도대체 뭐야? 나는 그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거만한 태도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한 대표가 서서히 나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는 내 주도적인 태도를 좋아했다. 나는 그의 문화 변화의 선두주자였다. 나는 명목상 권한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낡고 진부한 패턴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의 권위를 침식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나를 자신의 든든한 오른팔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의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그가 아닌 내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것을 그분이 지켜봐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어쩌면 그분은 마음이 바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특정 사안에 있어서 다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맙소사, 한 대표가 질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위협처럼 보이기 시작했나? 젠장. 그는 나를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면 그가 나를 고용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태준이를 데려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문을 나서게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라지. 좋아요, 한 대표님. 대표님 회사잖아요. 내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소희와 그녀의 여자들이 회의실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맞아, 선우 씨. 내 회사지. 아마 자네가 요즘 그걸 잊고 있었던 모양이군. 그래서 강태준을 데려오는 건가? 한 대표는 그의 옛상어 이빨을 잠시 번쩍였다. 그래, 그 결정을 내렸어. T가 독립한 이후로 우리는 그래픽적인 면에서 강력한 타자가 부족했어. 강태준이 그걸 가져오지. 한 대표님,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저는 강태준의 능력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대표님께 이미 여기에 싹트고 있는 재능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백서아는 강태준만큼이나 좋은 그래픽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취향은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낫습니다. 강태준은 게을러져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시각적인 클리셰의 집합으로 후퇴합니다. 저는 아직 서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경험뿐입니다. 대표님과 제가 그녀를 멘토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체드팀의 피트커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 대표님, 우리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잠재력 따위는 집어치워. 선우 씨, 나는 검증된 것을 원해. 봐, 선우 씨, 그가 말했다. 내가 자네와 강태준이 함께 일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 내가 자네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을 곳에 그를 배치할게. 한 대표님,
만약 제가 대표님의 대리인이고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하루에 20번씩 그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대표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우리의 상호 미래에 대한 그의 암묵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있었다. 그는 할리에서의 내 미래를 나에게서 빼앗고 있었다. 상호가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님. 내가 말했다. 알아들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잠시 보류해 주세요. 대표님 바로 옆에요. 오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선우 씨, 조심해. 나는 위협과 최후 통첩을 좋아하지 않아. 이건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한 대표님. 사직서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개자식의 미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선우 씨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중 한 명은 한 대표였지만 나는 계속 걸어갔다. 한 대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여기서 내 시간은 끝났다. 그가 개자식을 고용하는 것을 번복하더라도 나는 다시는 그 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운 좋게도 내가 그 제록스 종이 상자를 보관해뒀지. 나는 옛 책상을 비우고 있었는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쳤다. 너무 빨라 개자식아. 아직 비어있지 않아. 가서 몇 시간 동안 누구 아내랑 바람이나 피우고 와. 아니 나야. 소희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고 여자들이 뒤따랐다. 선우 씨, 도대체 그게 다 뭐였어요? 한 대표가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의 총애를 받는 아이라고 맹세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그의 대리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소희 씨, 한 대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각도를 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엿먹으라고 해요. 그는 내가 사실상의 공동대표,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었지만 내가 그를 계승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에게 모욕이 될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포장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그 역할에 더 몰입할수록 그리고 당신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거라고 확신해요. 한 대표는 그것에 대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을 점차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의 권위, 일부를 빼앗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개자식을 데려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해고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와 당신에게 행운을 빌어요. 그가 맞아요. 개자식 태주는 할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오죠. 하지만 내가 맞는 것은 그것이 서아나 피트커 같은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태준보다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나는 금방 여기서 나갈 거예요. 소희는 그녀의 팀을 둘러보았다. 많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선우 씨, 오늘 밤 7시쯤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집에? 중국 음식 먹으면서? 계획 세우면서? 아니면 빨래하면서? 다른 일자리 찾아볼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다른 회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번 다시 잠자는 사이에 당하지 않을 거예요. 돈도 좀 모아놨고 쓸만한 신용 한도도 있어요. 내 제작소는 근처의 인쇄소일지도 모르지만 시작으로는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주 아래로 내려가서 황인철 회장에게서 그 계약을 다시 따낼 거예요. 2가지요, 선우 씨. 하나, 방문객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중국 음식을 가져갈게요. 2, 당신의 인력 계획에 유연성을 좀 두도록 하세요. 우리는 거의 3시간 동안 술집에 앉아 있었고 진수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이제 거의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회사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겠네. 그가 물었다. 네, 메리트 앤 어소시에이츠요. 맞춰볼게. 소희가 그녀의 팀 전체를 데리고 나와서 당신과 합류했고 당신은 소희와 결혼했고 그녀가 다른 메리트지. 아니,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녀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표가 그녀를 가로챘어요. 그는 타령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지 1시간 후에 그는 그녀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여 즉각적인 권한과 2년 안에 그녀가 인수할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내 자리를 제안했어요. 자, 소희는 나를 좋아했고 작은 회사로 나가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결코 낭만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6시 30분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그녀의 여자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놓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었고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잘 해냈어요. 그녀는 아주 빨리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리는 여전히 최고의 대행사예요. 기억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누군가가 저를 따라 그곳을 나갈 것이라고 기대할 만큼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소희의 주도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다른 메리트는 누구지? 진수형이 물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오랜 친구. 그래서 소희는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여자들 중 3명은 왔어요. 그녀의 모든 여자 팀원 중 그녀와 함께 남은 유일한 멤버는 아이비였어요. 그래서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중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2명의 좋은 다재다능한 사람인 셰리와 안드레아, 그리고 만약 내가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망치면 심각하게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한 서아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숙녀들을 매우 존경했어요. 그들의 주요 인물과 함께 승진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요. 나는 그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다른 메리트는 누구지? 진수형이 다시 물었다. 이런, 진수형, 서두르는 일이라도 있어요? 잡아야 할 비행기라도? 나는 놀렸다. 이 사디스트 같은 놈. 그가 웃었다. 아직도 이걸 좀 더 우려먹을 건가? 이봐, 진수형.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마무리해야 할 느슨한 끝들이 많아. 좋아, 장단 맞춰주지. 알다시피 선우야, 메시지를 질질 끄는 것이 내 작품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것이었어. 그가 시계를 쳐다보았다. 나는 절대적으로 30분 안에 택시를 잡아야 해. 그러니 너에게 최대 25분을 주겠어. 어디 보자. 느슨한 끝들. 알았어. 나머지 사총사. 그들은 어땠어? 태준이는 할리에 갔지.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은 어땠어? 글쎄, 태준이가 중심이었지만 모든 것은 여자들에 관한 것이었어. 원래 설정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변에 있고 뚱뚱하고 멍청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아라는 태준이와 결혼했지만 그녀와 지연이는 그를 공유했어. 두간통자는 신중해야 했지. 그래서 아라는 미래 사이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 하지만 일단 그것이 터지고 내가 사라지자 아라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태준이는 6년 된 아내보다 2년 된 정부와 바람 피우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아라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꽤 화가 났었어. 그들은 합의를 하고 나서 깨뜨려서 거대한 계획을 망쳤어. 태준이는 우리 남자들 대부분처럼 작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연이는 태준이와 미친 듯이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외면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 미안해, 흑흑. 아라는 특히 그것에 대해 화가 났어. 기억해. 아라는 항상 나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 내가 사라진 후에 그녀는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 둘 다에게 그것을 지적했어. 태준이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 익숙하게 들리지. 그렇지? 그리고 공평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와 지연이는 아라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그녀를 속였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아라가 그들을 잡았을 때 그녀는 그의 엉덩이를 이혼했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녀는 나에게 태준이가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성적 기회주의자로 변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지연이와 태준이가 함께 남게 되었어. 그들은 둘 다 독신이었거나 적어도 태준이는 그럴 예정이었어. 선우야, 설마 아라랑 결혼한 건 아니겠지? 너 항상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 아니,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 어쩌면 그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모르겠어. 우리는 만나서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했어. 그녀는 그 모든 어리석은 계획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여러 번 말했어.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공모자였어. 기억해?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욕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녀를 사랑했더라도 결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을 거야. 아마도 하나는 다른 하나와 관련이 있었을 거야. 우리는 작별의 포옹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갔어. 얼마 후 아라는 그 지역 밖으로 정근을 갔어. 얼마 전에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어. 그녀가 잘 되기를 바라. 한편 지연이와 태준이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가신 배우자 없이 24시간 내내 섹스를 할 수 있고 몰래 할 필요도 없어. 그건 2개월 동안 지속됐어.
그리고 나서 지연이는 아라에게 전화를 걸어 격분했어. 태준이가 스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 지연이는 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관계에서 빠져나왔어. 그래서 그녀를 봤어? 아, 물론이지. 그때는 이미 다 지난 일이었어. 아니면 적어도 진행 중인 작업이었지. 나는 시간을 갖고 진정하고 그것의 일부를 극복할 수 있었어. 나는 알아. 지연이. 그리고 태준이를 오름차순으로 모두 비난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라와 이야기했으니 지연이와도 이야기할 것이었어. 그녀는 우리 사이에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어. 아라처럼 그녀는 그 계획과 모든 기만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태준이와 바람 피우는 동안의 건조한 시기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했었어. 그녀가 그날 밤 내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지적할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 그녀는 확실히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대마레의 물, 다리 위의 물, 다른 어리석은 것은 없었어? 나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었지만 포옹할 기분은 아니었어. 좋아, 선우야. 이제 태준이 걔자식은 어땠어? 그에 대한 책은 다쳤나? 진수영이 밀어붙였다. 글쎄, 어디 보자. 우리가 우리의 영웅을 떠났을 때 나는 하루 만에 사라졌고 한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그를 새로운 총에 받는 아이로 환영하고 있었어. 어쨌든 내 여자들은 여전히 아이비와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로 소희와 친했기 때문에 나는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 한 대표가 나에 대해 어떻게 양가적인 감정을 보였는지 기억해? 나를 원했지만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내고 싶어 했고 태준이와 함께 모든 것을. 한 대표는 구매자의 후회를 느끼고 있었고 그 위에 태준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를 떠나게 함으로써 할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교활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아, 오해하지 마. 태준이는 걸어 들어와서 그들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것에 자신의 비전과 그래픽적 올바름에 대한 견해를 주입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제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었어. 나와는 달리 그는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어. 나와는 달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희는 한 대표를 밀어붙여 그가 결국 나를 계속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했어. 미친 거지. 그렇지? 나는 한 대표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린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소희에 대한 약속은 지켰어. 그리고 점점 더 소희가 지배하는 가게에서 지낸 지 약 6개월 만에 태준이는 소희의 제자인 아이비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와 일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어. 그때쯤에는 태준이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는 덩치가 크고 실제로 신체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 아이비는 그가 자신에게 거칠게 굴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 그래서 그녀는 수동적으로 굴고 그와 싸우는 것을 멈췄고 그는 기본적으로 그녀를 폭행했어. 그는 그녀를 다치게 했어. 그녀는 작은 여자였어. 그녀는 소희에게 달려갔고 태준이는 다음 날 감옥에 갔어. 그는 전과가 없었고 술에 취해서 그녀의 반응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였어. 그는 물론 해고되었지. 그리고 소희는 그를 재정적으로 파탄낸 민사소송에서 아이비를 지지했고 그는 이제 전국적으로 등록된 성범죄자야. 광고업계는 그에게 다쳤어. 맙소사, 진수영, 알잖아. 모든 대행사에는 수십 명의 섹시한 젊은 여성들이 동료, 접수원, 그리고 그냥 눈요깃거리로 돌아다니고 있잖아. 알려진 성범죄자를 그런 환경에 데려온다? 그럴 리 없지. 그는 떠나서 서쪽으로 갔어. 누군가가 그가 사냥 장비 회사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한다고 말해줬어. 나는 그가 그들의 카탈로그를 만든다고 생각해. 왜 그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진수영이 물었다. 나는 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서로를 알던 모든 시간 동안. 글쎄, 처음에는 아니었지. 내 이론은 일단 그가 지연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미 아라를 가졌을 때 나는 그가 저항할 수 없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작은 하렘을 가지고 있었지. 내 최고의 추측이야. 그래서 말해봐, 선우야. 그를 때려눕힌 적 있어? 네,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를 떠난 지 몇 달 후 지역 언론 시상식 만찬이 있었어요. 나는 내 여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나는 조직위원회에 가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리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를 배치했어요. 나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그가 일어났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지 마. 하지만 그는 어쨌든 왔어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은 나에게 다가오면서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쳐내고 원투 콤비네이션을 날렸어요. 한 주먹은 그의 배에, 다른 한 주먹은 그의 턱에. 그는 큰 황소처럼 쓰러졌어요. 나는 그냥 떠났어요. 여자들이 내 컴백상을 받았어요. 진수형은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고 내가 거의 아마존 여신 같은 빨간 머리 여신의 등장으로 구원받았을 때 뾰족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나에게 다가와 무릎이 후들거리는 키스를 위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소개를 했다. 자기야, 이분은 과거의 내 오랜 친구 진수형이야. 아마존 여신은 그의 손을 잡고 내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진수형, 이분은 내 사업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 그리고 아내, 백서아, 전 노박이야. 만나서 반가워요, 서아씨. 행복한 결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나서 나를 쏘아보았다. 선우씨, 진수형한테 그 낡은 이야기로 지루하게 한 거 아니죠? 용서해주세요, 진수형. 제가 너무 드물게 그를 풀어주다 보니 그가 풀려나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설마 그 이야기 전부를 믿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가 태준이를 병원에 입원시킨 부분까지는 갔나요?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응급실이었을 뿐이고 몇 시간 만에 퇴원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수형의 반응에 웃었다. 아니 자기야, 나는 그냥 짧은 버전만 말했어. 당신이 아주 얌전하고 점잖으면서도 맹렬하게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버전 말이야.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좋은 중국 음식이 없어서 약해졌을 때 당신이 제도판 위에서 나를 강제로 유혹한 부분은 빼놓았어. 서아가 눈을 굴렸다. 진수형, 여자가 뭘 어쩌겠어요? 간장과 MSG의 조합이 그를 내 풍부한 매력에 무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문에 내 이름을 올리려면 뭔가 해야 했고 노박으로는 절대 안 될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얄밉게 쳐다보며 윙크했다. 제가 충분히 당신을 스캔들로 만들었나요? 진수형? 저는 선우씨 친구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진수형은 우리의 연극에 웃었다. 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냈어요, 서아씨. 냉소적이고 환멸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진수형을 다시 데려온 것을 축하해요. 말해봐요. 어떻게 그의 방어벽을 극복했나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부터 나는 그가 낭만적인 애착에 신물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서아가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나서 말했다. 문제없어요, 진수형. 선우 씨는 내 것이고 오직 내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아요. 나는 또한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어떤 남자에게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었어요. 나는 무술 훈련을 받았고 언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요. 나는 윈스턴 처칠 흉내를 내며 말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나에게 연습해요. 서아가 덧붙였다. 서아가 덧붙였다. 내 오랜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너희 둘, 봐. 선우야. 너를 우연히 만나서 정말 좋았어. 내 명함 가지고 있지. 서쪽으로 오게 되면 전화해. 서아씨,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고 여기 빅샷에게 좋은 짝이에요. 두 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제 저 택시를 잡아야겠어요. 그가 코트를 입으면서 그는 메리트 부부의 농담을 들었다. 주방은 이제 확실히 닫았어, 서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내가 마무리하라고 작은 세부사항 하나 줬는데 밤새도록 걸리네. 엿먹어. 이선우 씨, 당신이 쓴 모든 것을 3번이나 확인해야 했어. 맞춤법 검사기조차도 당신의 거친 카피 일부에는 손을 들더라. 진심으로 이 근처에 문 연 곳 있어? 항상 인천 반점이 있지. 아니, 중국 음식은 안 돼. 알겠어, 자기야. 나는 오늘 밤 당신과 사악한 방식으로 함께 할 거야. 가짜 MSG 2통이 나를 막지는 못할 거야. 진수형은 애정어린 마지막 눈길을 보내고 미소 지으며 걸어나갔다. 그는 이보다 더 행복한 두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